당신 때문에 내 인생 망칠 뻔했잖아. 의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중국의 어느 한 병원에서 한 젊은 여성이 의사의 멱살을 잡고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다. 의사는 죄송하단 말만 되뇌일 뿐이었다. 과연 이들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녀의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랑 튜브.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칭다오에 살고 있는 35살 왕웨이라고 해요. 아마 칭다오라는 맥주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바로 그 칭다오 맥주의 본고장인 칭다오예요. 중국 산둥성 동부, 산둥 반도에 위치한 항구 도시로 인구는 약 1000만 명으로 꽤 큰 편이에요. 한국과는 비행기로 1시간 정도 거리로 매우 가까워요. 부산처럼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 항구가 매우 발달되어 있어요. 항구가 발달되어 있다 보니 무역도 활발히 일어나는 곳이에요. 저는 한국에도 잘 알려진 칭다오 맥주 회사에서 회계팀장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이 자리까지 올라오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했고 치열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할 수 있어요. 칭다오 맥주는 100년이 넘은 기업으로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맥주예요. 외국으로도 아주 많은 수출을 하고 있죠. 한국에서도 인기가 많아서 한때 판매량 1위를 차지한 수입 맥주로 선정되기도 했어요. 한국에서 SNL이라는 방송에서 활약했던 정상훈 배우님이 광고 모델로 많은 인기를 받았었어요. 저는 저희 회사에 대한 자부심이 꽤 강하고 이런 유명한 회사에 다닌다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가슴에서 통증이 느껴지더라고요. 뭔가 쿡쿡 쑤시는 것처럼 통증이 지속되었어요. 그렇게 강한 통증은 아니었고 시간이 조금 지나니 괜찮아지더라고요. 지금까지 살면서 크게 아팠던 적이 없고 운동도 열심히 하는 편이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어요. 보통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하면 한 번씩 알 수 없는 통증이 느껴지거나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별 생각 없이 생활을 하는데 점점 통증이 자주 느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곤 가슴에 멍울 같은 게 만져지는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 뭔가 안 좋은 병에 걸린 건 아닐까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 주에 중요한 프로젝트 발표가 있어서 바로 병원에 가보지 못했어요. 며칠 동안 걱정이 점점 커지고 불안해지기도 해서 일에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어찌저찌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고 휴가를 쓰고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제 얘기를 듣고 상태를 잠시 살피시더니 영상 촬영을 통해서 좀 더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고 별일 아니길 바랬어요. 촬영을 마치고 의사 선생님께서 촬영된 사진을 보시더니 표정이 안 좋아지시더라고요. 저 또한 불안감이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의사 선생님은 잠시 후 설명을 해주시기 시작하셨어요. 선생님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심장이 내려앉는 듯 했어요. 제가 유방암인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35살밖에 되지 않은 처녀한테 유방암이라는 진단은 너무나도 가혹했어요.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의사 선생님께서 저를 진정시키며 일단 100% 확진은 아니고 조직 검사를 통해서 좀 더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자고 하셨어요. 아직 신락 같은 희망이 남아있다는 얘기에 저는 제발 유방암이 아니길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조직 검사를 받고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향했어요. 조직 검사 결과는 일주일 정도 걸린다며 일주일 후에 병원에 다시 오라고 하더라고요. 결과를 기다리는 그 일주일이 저에겐 1년처럼 느껴졌어요.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우울하고 힘들었죠.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희망을 가지고 병원의 결과를 확인하러 갔어요. 그런데 운명은 저의 편이 아니었어요. 조직 검사 결과 유방암이 맞다고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의 청천벽력 같은 그 한마디는 제 심장을 휘벼파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어요. 진정을 좀 한 후 치료는 가능한지 물어보니 치료는 가능하지만 그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방법을 듣는 순간 저는 기절할 것만 같았어요. 암덩어리가 있는 가슴을 절제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직 시집도 못 갔는데 가슴을 절제해야 된다고 하니 정말 세상이 무너진 듯 했어요. 다른 방법이 없냐고 물어보니 그 방법이 최선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수술은 한 달 후에 진행하기로 했어요. 수술까지 도저히 맨정신으로 버티기 힘들 것 같아서 일단 회사엔 병가를 신청하고 가족들에게 먼저 사실을 알렸어요. 부모님을 만났는데 너무나 마음 아파하셨어요. 특히 어머니는 같은 여자로서 많은 공감과 이해를 해주셨어요. 부모님의 격려가 많은 힘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부모님과는 인사를 하고 친구와 약속이 있어서 이동을 했어요.
마음은 심란했지만 여러 군데 소문을 내고 싶진 않아서 제일 친했던 친구한테만 털어놓기로 했죠. 오늘 만나는 친구는 공리라는 이름의 친구인데 제 학창 시절부터 지금까지 함께해온 정말 친한 친구예요. 친구를 만나 제가 유방암에 걸려서 절제술을 받아야 된다고 하니 정말 자기 일어처럼 슬퍼해 주더라고요. 친구가 함께 그렇게 슬퍼해 주니 뭔가 마음의 위안이 되는 것 같았어요. 너무 우울한 얘기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학창 시절 얘기도 하고 요즘 사는 얘기도 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그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친구가 뜬금없이 수술 전까지 같이 한국에 여행을 가자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휴가도 썼고 집에만 있어봐야 우울하기만 할 텐데 여행을 통해 다른데 정신을 팔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거라고 저를 설득했어요. 생각해보니 친구의 말도 일리가 있었어요. 저는 요즘 환율도 좋고 해서 일본에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왜 한국에 가냐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친구는 자기가 작년에 성형수술하러 한국 다녀온 거 알고 있지 않냐며 그때 경험했던 한국이 너무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이왕 가는 거 좀 더 검증된 곳에 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저도 한국이 좋을 것 같았어요. 그 자리에서 저와 공리는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약했어요. 내일 오전에 출발하는 비행기가 있더라고요. 공리와 헤어지고 바로 집으로 돌아와 여행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면서 지금까지 일에 치여 살아서 제대로 된 여행을 못 해봤는데 어찌되었건 이번 기회에 한국으로 여행을 간다고 하니 설레는 마음도 들더라고요. 우울했던 마음이 조금은 가시는 듯 했어요. 부지런히 여행 채비를 마치고 잠에 들었어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준비를 한 후 공항으로 출발했어요. 공리와 공항에서 만나서 비행 시간을 기다렸어요. 공리가 어제 밤부터 한국에서 뭘 할지 조사를 좀 했다고 하더라고요.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 멀리 가기는 힘들고 서울에서 일정을 보내면 좋을 것 같다고 하면서 이것저것 설명을 해줬어요. 잠시 후 비행 시간이 되어 저희는 비행기에 탑승했어요. 이륙 후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착륙 예정이라는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어요. 칭다오와 한국이 가까운 줄은 알았지만 막상 비행기를 타보니 정말 가깝더라고요. 1시간 정도 거리밖에 안 되니 정말 가까운 거죠. 그렇게 저희는 인천공항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저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한국이 중국에 비하면 발전이 많이 느리다고 알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꽤 수준이 높아 보여서 꽤 놀랐지 뭐예요. 공항의 규모는 엄청 크고 아주 시설이 좋았어요. 큰 규모에 비해서 관리가 아주 잘 되어 있었고 깨끗했어요. 외국인들도 아주 많았는데 한국이 여행지로 인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공리와 저는 공항에서 가볍게 아침을 해결하고 서울로 이동하기로 했어요. 공항 내부에는 음식점, 카페 등 아주 많은 가게들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아침이라 가볍게 먹기로 하고 한 카페로 들어갔어요. 커피와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어디로 이동할지 확인을 했어요. 공리가 차가 많이 막힐 수도 있으니 지하철을 타고 가자고 하더라고요. 한국은 지하철 시스템이 계획적으로 아주 잘 만들어져서 어디든 편하게 이동할 수 있다고 했어요. 칭다오에도 지하철 시스템이 아주 잘 되어 있는 편이에요. 지하철이 2015년 첫 개통이 되어서 출발은 많이 느렸지만 시설도 좋고 관리도 잘 되어 있어요. 저는 한국의 지하철을 타면서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은 중국보다 지하철 개발이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관리가 너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주변 환경은 너무도 깨끗하고 지하철 내부도 정말 관리가 잘 되어 있었어요. 안내판은 전자 디스플레이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었고 다양한 정보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관리가 되어 있는 듯 했어요. 또한 환승 시스템이 너무나 잘 되어 있어서 놀랐어요. 호선이 엄청 많은데도 불구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잘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또한 안내가 잘 되어 있어서 처음 와본 곳이지만 어렵지 않게 위치를 찾아갈 수 있었어요. 덕분에 저와 공리는 아주 편안하게 서울까지 올 수 있었어요. 서울까지 오면서 아주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바로 한강의 풍경이었어요. 저는 청도에서만 나고 자라서 바다만 보고 자랐고 강을 볼 기회가 없었어요. 그리고 강이라고 하면 그렇게 크지 않은 게 대부분인데 한강의 규모는 달랐어요. 한없이 펼쳐진 한강과 그 옆을 따라 지어진 아파트와 빌딩들의 풍경을 보면서 이래서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였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또한 긴 한강을 따라서 수많은 다리들이 놓아져 있었는데 아주 신기한 장면이었어요. 조금 찾아보니 한강에는 31개의 다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엄청난 숫자의 다리가 강남과 강북을 이어주고 있다는 게 참 신기하기도 하고 멋지기도 했어요. 한국의 모습에 감탄을 하며 이동하다 보니 어느새 수술에 대한 걱정과 불안함이 잠시 잊혀지기도 하더라고요. 한국에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는 관광지로 유명한 명동에 있는 한 호텔에 숙소를 잡았어요. 저희가 도착했을 때는 낮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꽤 많은 사람들이 명동 거리를 활보하고 있었어요. 유명한 관광지답게 아주 많은 외국인들이 있었어요. 길거리에 늘어선 노점상에는 다양한 음식들을 팔고 있었고 다양한 가게들이 중국말로 호객행위를 하고 있었어요. 중국 관광객이 많아서 그런지 중국말을 하는 점원들이 꽤 많아서 신기했어요. 한국의 화장품은 중국에서도 매우 인기가 많은데 저도 온 김에 화장품을 여러 개 구입했어요. 가족과 친구들에게서 선물로 나눠주려고 묶음으로 된 걸 구매했답니다. 다음 코스로는 근처에 있는 경복궁을 구경하러 가기로 했어요. 여행을 하면 그 나라의 역사와 관련된 것을 보는 것도 아주 좋은 경험이 된다고 생각해요. 명동에서 충분히 걸어갈 수 있을 듯해서 주변 구경도 할 겸 걸어서 이동을 하기로 했어요. 조금 걸어가자 갑자기 시야가 탁 트이면서 저 멀리 성 같은 게 보이더라고요. 길게 펼쳐진 길 앞쪽에는 웅장하게 이순신 장군 동상이 세워져 있고 조금 더 걸어가니 세종대왕 상이 늠름하게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뭔가 멋지면서도 느낌이 새로웠어요. 그 뒤로 광화문이 웅장하게 서 있었어요. 광화문 주변으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있었고 한복을 입은 사람들도 매우 많았어요. 한복을 대여해주는 곳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다른 나라의 역사를 체험해보는 일은 정말 재미있는 경험인 것 같아요. 광화문 안으로 들어가니 경복궁이 웅장한 자태로 자리 잡고 있었어요. 경복궁은 조선이 건국되고 최초로 지어진 궁궐이라고 하더라고요. 규모가 엄청나서 꽤 놀랐어요. 중국과는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양식의 궁궐이 아주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뭔가 과하지 않으면서도 아름다운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경복궁의 아름다움에 반해 주변을 둘러보다 보니 어느덧 저녁 시간이 되어 가더라고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돌아다녔어요. 많이 돌아다녀서 그런지 배가 꼬르륵 거리기 시작했어요. 공리와 저는 근처에서 밥을 먹기로 했어요. 저녁 메뉴는 이미 정해놨었는데 삼겹살을 먹기로 했어요. 삼겹살은 한국인들이 즐겨 먹는 음식인데 저녁에 먹으면 더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삼겹살 가게 문을 열기도 전부터 아주 맛있는 냄새가 퍼져나오고 있었어요. 냄새를 맡으니 배가 갑자기 더 고파지더라고요. 저희는 자리를 잡고 주문을 했어요. 주문을 하자 이것저것 반찬들이 나왔어요. 아주 푸짐하게 차려주는데 이게 말로만 듣던 한국의 인심인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불판 위에 고기를 얹고 그 아래에 김치를 놓고 같이 구워주는데 적당히 익어가니 아주 먹음직스러워 보였어요. 고기를 먹는 순간 너무 맛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생각보다 구수하면서도 담백한 게 너무 맛있더라고요. 공리가 예전에 배운 건데 쌈을 싸서 먹으면 더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상추에 고기와 마늘, 김치를 얹고 싸 먹어보니 아주 색다른 맛이 나더라고요. 한국인들이 왜 삼겹살을 좋아하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보통 여기에 소주라는 걸 곁들여 먹으면 더 좋다고 하던데 수술을 앞두고 있어서 못 먹어서 아쉬웠어요. 고기를 어느 정도 먹고 볶음밥을 해 먹었는데 고기 맛이 잊혀질 정도로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배가 너무 불러서 소화를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서 좀 걷기로 했어요. 공리가 남산타워라는 곳에 올라가 보자고 하더라고요. 거기 야경이 그렇게 좋다고 해서 그러기로 했죠. 거리가 약간 있어서 택시를 타고 이동했어요. 산 아래쪽에서 내려서 걸어 올라갔어요. 저녁 시간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높지 않아 조금 올라가니 어느덧 정상이 보이더라고요. 정상에는 형형색색 빛으로 휘감은 남산타워가 우두커니 서 있는 게 아주 멋졌어요. 그 뒤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은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더라고요. 잠시 야경을 감상하고 주변을 둘러보는데 사랑의 자물쇠라는 게 있더라고요. 연인들이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며 다는 거라고 하는데 그걸 보는 순간 제 현실 감각이 돌아오며 슬픔이 밀려오더라고요. 꽃다운 나이에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싶었는데 유방암에 걸려 가슴절제 수술을 해야 하는 현실을 생각하니 갑자기 우울해지더라고요. 공리가 옆에서 많은 격려를 해줘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산을 내려와 숙소로 향했어요. 첫날부터 열심히 움직였더니 피로가 몰려오더라고요. 씻고 잠시 누웠는데 그대로 잠들어 버렸어요. 피곤해서 그런지 푹 잘 수 있었어요. 그렇게 둘째 날이 밝았고 새로운 일정을 시작했어요.
오늘은 서울의 번화가 중심으로 돌아다녀 보기로 했어요. 저희는 한국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있는 잠실로 향했어요. 롯데월드타워라는 게 있는데 무려 123층으로 높이는 555m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서울의 랜드마크 같은 곳인데 볼거리도 아주 많다고 하더라고요. 타워 정상에 있는 전망대에 올라가 보기로 했어요. 555m에서 보는 풍경은 어떨지 너무나 궁금했어요. 전망대에 도착한 저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잠시 넋이 나갈 정도였어요. 하늘에 떠 있는 느낌이었는데 무섭기도 하면서 아름답기도 한 그 모습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어요.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서울에 놀러 가게 되면 꼭 한번 들러보셨으면 좋겠어요. 타워에서 내려오니 옆에 석촌호수가 있더라고요. 휴식도 취할 겸 공리와 저는 석촌호수로 발길을 향했어요. 저희가 갔을 때가 4월쯤이었는데 석촌호수를 둘러싼 벚꽃의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웠어요. 바람이 불 때 흩날리는 벚꽃잎은 눈이 내리는 듯한 착각을 일으켰어요. 석촌호수를 한 바퀴 걷는데 너무나 상쾌하고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잠시나마 제 우울한 마음이 잊혀지는 순간이었어요. 얼마간의 여유를 즐기고서 저희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도로로 올라가는 계단을 올라갔어요. 계단의 끝에 다다랐을 때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어요. 제가 순간 발을 헛디뎌서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고 말았어요. 떨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혀서 저는 기절을 했어요. 정신이 들고 눈을 떠보니 침대 같은데 누워있더라고요. 시야가 돌아오기 시작해서 주변을 둘러보니 병원이었어요. 제가 기절을 하자 주변에 있던 한국인 분들이 신속하게 119를 불러주고 응급처치를 해주셔서 별 탈 없이 병원까지 올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오셨는데 다행히 다른 환자 가족분 중에 중국말을 하시는 분이 있어서 통역을 도와주셨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길 머리를 부딪히긴 했지만 다행히 큰 문제는 없어서 안정을 좀 취하고 나면 퇴원을 해도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큰 문제는 없다고 하셨지만 마음을 추스리려 한국이라는 나라까지 왔는데 이런 상황에까지 처하다 보니 순간 너무나 억울하기도 하고 슬퍼서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너무나 크게 울자 의사 선생님께서는 당황하셔서 다른 무슨 일이 있는 거냐며 물어보셨어요. 옆에 있던 공리가 선생님께 제 사연을 대신 얘기해줬어요. 그 말을 들으신 선생님께서 잠시 고민하시더니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잠시 후 다른 의사 선생님 한 분이 오셨어요. 본인 소개를 하셨는데 암 전문 의사이고 이 병원이 암 관련해서는 한국에서도 권위 있는 병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암이라는 게 오진율도 높고 검사 장비에 의해서도 영향을 많이 받는 부분이니 여기서 검사를 한번 받아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외국인한테 덤터기를 씌워서 돈을 벌려는 수작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더라고요. 고민을 좀 해보겠다고 하며 의사를 돌려보냈어요. 그러고 나서 공리와 저는 이 병원과 의사에 관련된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검색을 해보니 의사 선생님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암 관련된 논문도 많이 썼고 외국에 세미나도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검사를 받아봐야겠다고 생각한 결정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이 선생님이 해외 의료 봉사를 다닌 기록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분이라면 거짓말을 하지 않으실 것 같았어요. 믿져야 본전이니 검사를 받아보기로 했죠. 여기서도 조직 검사를 진행했는데 다행히 이틀 정도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틀 동안 제대로 잠도 못 잔 것 같아요. 저와 공리는 걱정된 마음으로 병원을 찾았어요. 의사 선생님은 저를 보시더니 뭔가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설명을 시작하셨어요. 저는 그 불안감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나의 운명인가 보다 하며 생각하려는데 선생님께서 유방암이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순간 잘못 들은 줄 알고 다시 물어봤어요. 선생님은 자기도 실수를 하면 안 되기에 몇 번 확인해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이 분야에서 전문가로 유명한 선생님께서 저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시니 신뢰가 가더라고요. 선생님께서는 자신이 잘 아는 매우 뛰어난 암 전문의사가 있는데 그 병원에서 한 번 더 검사를 받아보고 최종적으로 결과를 받아들여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암이 아니라는 얘기를 들으니 엄청난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도 더 확실한 검사를 위해 마지막으로 검사를 받아보기로 했어요. 검사를 받고 마지막 검사 결과를 듣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어요. 두 번째 검사에서도 암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어요. 공리와 저는 서로 끌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한국 속담에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는데
지금 저의 상황이 딱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유방암 진단을 받고 우울감을 달래기 위해 한국에 왔다가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병원에서 너무도 슬펐는데 암 전문의를 만나 유방암이 아니라는 결과를 받았으니 말이에요. 한국에 오지 않았다면 저는 가슴 절제술을 받고 반쪽짜리 인생을 살았을지도 몰라요. 한국은 저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었어요.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중국에 돌아가서도 저 또한 남을 도우며 살겠다고 다짐했어요. 다시 한번 한국과 진단을 해주신 한국 의사 선생님께 감사하단 말을 전하고 싶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검진도 잘 받으셔서 미리미리 병을 예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치료보다는 예방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안 좋은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항상 솟아날 구멍은 있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아리랑 시간에 튜브. 더 좋은 영상으로 아리랑 찾아뵙겠습니다. 튜브. 세상의 다양한 아리랑 이야기를 튜브. 전달하는 아리랑 아리랑 튜브였습니다. 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리랑 튜브.